밤하늘을 수천 개의 빛으로 비추는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와 같은 항성계가 있을까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천문학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별들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 추적하고 관찰하여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별의 수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젠 그 추정치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더 강력해진 최신 기술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그 수치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수치는 어지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수가 2억 조개가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우주의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유럽 우주국은 2013년에 가이아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년 동안만 운영된 이전 히파르코스 위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천체 관측 위성인 가이아는 하늘을 3차원으로 연속 촬영했습니다. 10억 개의 별의 위치, 거리,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CNRS 연구팀이 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 은하계의 첫 번째 지도를 만들어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 지도는 완전한 것은 아니며 연구자들은 밝기가 부족하거나 다른 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물체가 불멸하지 않고 그림자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32.6광년인 10파섹 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별 373개와 77개의 외계 행성을 포함하여 540개의 천체를 세웠습니다. 이 지도는 별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 외에도 별의 광도, 스펙트럼 등급, 특히 다른 우주 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절반 이상이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와 비슷한 적색 외성, 즉 M급 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실제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밝은 별부터 가장 놀라운 별까지 이웃한 별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은 우리 태양 근처의 별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멀고 매혹적인 땅으로 여러분을 빠르게 데려다줄 우주선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떠나는 동안 약간의 회고와 고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우선 항성계란 무엇인가요? 언뜻 보면 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들이 모두 서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별은 고립되어 먼 이웃과 상호작용이 없는 진화하는 반면 다른 별들은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소수의 별이 서로 주위를 공전할 때 우리는 각 별을 구성 요소로 하는 항성계를 말합니다. 일부 항성계는 단일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궤도에 항성계가 있다는 것처럼 잘못 명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별의 발견은 별의 이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에서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통해 별이 발견될 때 우리는 시각적 또는 천문학적 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밝기의 변화에 따라 발견되면 일식성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으로 특정 지어지면 분광성계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별이 있는 항성계는 쌍성계, 이중성, 다른 이름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인 시리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개의 이상 별이 있는 다성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삼중성 또는 삼중성단은 3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사중성계는 4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별이 각각 5개, 6개, 7개인 오중성계, 육중성계, 칠중성계, 팔중성계, 구중성계 등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성계에 100개 이상의 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단 또는 은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파 센타우리 C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항성계이자 행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왜 알파 센타우리라고 불리는지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구에서 4.2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센타우리 별자리에 있으며 따라서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은하 속에 속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빛나는 천체는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매우 흔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거의 80%의 별을 차지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겉보기 등급은 11.05로 가장 밝은 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1등급입니다. 사실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85%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주로 적외선 파장에 속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가시광선 광도는 우리 태양보다 거의 650배나 낮습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스펙트럼 유형 M5에 속하며 이것이 1915년에야 발견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 지름은 20만 킬로미터로 태양보다 7배 작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1.5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12.3%입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중간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밀도는 태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복사에 의해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우리 별과 달리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플라즈마의 물리적 움직임에 의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별의 내부는 완전히 대류 상태입니다. 핵융합으로 생성된 헬륨은 별의 중심에 축적되지 않고 내부를 순환합니다. 이로 인해 대류 현상이 발생하여 영구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 자기 에너지는 태양 플레어와 비슷한 항성 폭발의 형태로 물체에서 추출됩니다. 이러한 폭발 중 일부는 별 자체의 크기에 해당하는 놀라운 크기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전체 광도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별 표면의 거의 80%가 활성 상태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활동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온도는 활동의 절정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태양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우리 태양이 200만 도를 넘지 않는 동안 코로나는 섭씨 350만 도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렬한 활동은 다른 적색 외성에 비해 덜 중요한데 이는 아마도 수십억 년으로 추정되는 이 별의 나이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행성계입니다. 이 별은 혼자서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가 아니라 3개의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7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숙주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텔루릭 행성입니다. 공전 주기는 지구 11일을 조금 넘습니다.
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질량과 평형 온도를 고려할 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이 반복되는 항성 폭발로 파괴가 되어 대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물체의 근접성은 아마도 동기 자전으로 이어져 이 행성이 별에 영구적으로 같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노출된 면은 매우 높은 온도를 경험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는 반면 숨겨진 면은 매우 추워서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어떨까요? 대기가 존재한다면 두 면을 연결하는 경계인 터미네이터 수준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궤도를 도는 두 번째 행성은 미니 해왕성 형태의 차가운 슈퍼지구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지구의 5.8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항성으로부터 약 1.5 천문 단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정 주기는 1900일, 즉 지구의 5년을 조금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지구의 4분의 1 질량을 가진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D는 지구에서 불과 4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외계 행성입니다. 공전 주기가 5일에 불과한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란 항성과의 근접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늦게 발견되었지만 더 큰 태양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훨씬 더 오랫동안 알려진 삼중 항성계인 알파 켄타우리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눈에 띄는 이 두 별이 보이시나요? 이 삼중 성계에서 주요 듀오를 형성하는 이 두 개의 밝은 별, 알파 센토우리 A와 알파 센토우리 B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별은 세 번째 동반자와 거의 13,000 천문 단위, 즉 195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토우리 AB와 우리 태양 사이의 거리 5%에 불과한 이 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공전 주기가 주 쌍성 주기를 50만 7천년에서 61만 3천년 사이임을 시사합니다. 이 거리와 낮은 궤도 속도는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중력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이 쌍성계는 구성 요소의 근접성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켄타우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자 시리우스와 카노푸스에 이어 우리 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이 별자리를 구성하는 두 별은 각각 G2 등급과 K1 등급에 속합니다. 리길 켄타우루스라고도 불리는 알파 센토우리 A는 태양 질량 1.1에 해당하는 질량과 태양의 1.519배에 해당하는 광도를 가진 이 항성 쌍성 중 가장 큰 행성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10% 더 크고 반경이 22% 더 큰 황외성입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우리 태양의 쌍둥이 자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톨리만이라고도 불리는 알파 센토우리 B는 동반자보다 약간 더 작고 차갑습니다. 이 2차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90%이고 지름은 14%에 불과합니다. 광도는 태양의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별은 스펙트럼 유형의 K 주서열을 가지며 이 때문에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이 두 별은 80년 주기로 서로 공전합니다. 약간 편심된 두 별의 궤도는 태양과 토성 사이의 거리인 11.2 천문 단위, 즉
약 16억 8천만 킬로미터만큼 서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멀어지면 최대 35.6천문 단위, 즉 명왕성과 우리 태양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53억 3천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 애호가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이 쌍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2035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공전 주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간 여행은 오늘날 전례 없는 관측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 태양을 닮은 별들이 모여있는 이 항성계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지구와 비슷하게 물이 많고 뜨겁고 바위가 많은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알파 센토우리 A의 주변 환경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행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천문학자들이 후보 외계 행성 후보 1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별에서 약 1.1 천문 단위로 멀리 떨어져 있고 공전 주기가 1년으로 추정되는 이 행성은 실제로는 먼지 원반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인공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 센토우리 B에는 과학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발견된 첫 번째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1.1에서 2.7배에 달해 슈퍼지구로 분류되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알파 센토우리 BB 또는 글리제 559BB라고 불립니다. 다만 이 후보 천체는 3.241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성 별에 대한 비거주 영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0.04 천문 단위, 즉 항성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매우 높은 온도는 납을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파 센토우리 BB는 실제로는 통계상 유령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외계 행성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동반자인 알파 센토우리 BC는 궤도 주기가 20일 미만으로 이전 행성보다 조금 더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후보 행성입니다. 지구의 92% 크기인 이 행성은 이상적인 텔루르 행성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행성은 항성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이 삼중 항성계에서 가장 작은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근처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태양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 봅시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놀랄만한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태양에서 5.9광년 떨어진 큰 개자리 별자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나드 자리 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와 가깝지만 광도가 낮아 망원경 없이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는 스펙트럼 유형 M4의 적색 외성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할머니입니다. 약 100억 년의 나이로 금속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양에 포함된 양의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자전 에너지도 많이 잃었습니다. 공전 주기는 130일로 25일 만에 공전하는 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덜 빛나며 보름달 1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빛나지 않습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17%, 반지름은 태양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자들의 영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공기 아래에서도 강한 분노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항성 활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1998년에는 강렬한 별 플레어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폭발 당시 도달한 온도는 7,700도를 넘어 별의 온도를 2배 이상 높였습니다. 따라서 바너드 자리는 소위 폭발성 별입니다. 또한 이는 때때로 바나드의 폭주별이라고 불립니다. 밤하늘에 고정된 점으로 보이는 별들은 모두 우주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너드 자리의 별은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수 주변의 일반적인 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지구 하늘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입니다. 이 별은 174년 동안 보름달 너비만큼 우리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이는 매우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별들과 비교하면 바나드 자리의 별은 상대적인 측면 속도, 즉 우리 태양을 향해 시속 90km의 속도로 하늘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별의 반경 방향 속도는 시속 14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태양계에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서기 11,800년이 되면 바너드 자리는 지구에서 3.8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너드 별을 방문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이 고립된 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너드 자리는 작은 행성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행성 사냥꾼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온 이 별은 770회 이상의 관측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18년에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바너드 자리 별 근처에서 외계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바너드 별 B라고 불리는 바너드 B 행성으로 질량이 지구의 3.2배에 달하는 슈퍼 지구에 해당하는 암석 행성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2배인 약 6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233일 주기로 자전합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거리는 이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놓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계 행성 바나드 B는 지구와 비교했을 때 항성 에너지의 2%만 받습니다. 이는 얼음선이라고 불리는 바로 너머에 진화합니다. 표면 온도가 약 영하 170도로 매우 낮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행성은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발견은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의 중요한 협력의 결과이며 7개의 다른 장비로 수행된 20년간의 연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항성 지역에는 바나드 항성 C와 바나드 항성 D를 포함한 다른 후보 행성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특히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적색 외성 근처에서 이런 유형의 행성을 더 많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춘 외계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성간 여행을 계속하여 태양에서 불과 6.5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쌍성계 루마 16에 도달해 봅시다. 2개의 갈색 외성으로 구성된 이 쌍성계는 돗자리의 남쪽 별자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외성 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쌍성의 최근 발견은 나사의 YG 우주선이 13개월에 걸쳐 수행한 임무의 결과입니다. 이 우주선은 소행성, 별, 은하를 촬영한 약 180만 장의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갈색 외성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가스 거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거대하지만 별이라고 할 만큼 거대하진 않아 중심에서 핵 융합을 일으킬 수 없는 천체입니다. 갈색 외성은 때때로 실패한 별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쌍성계의 주요 구성 요소는 스펙트럼 유형 L8입니다. 이보다 덜 밝은 두 번째 천체는 전이 임계값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후기 개화성입니다. 3천문 단위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두 천체는 약 25년 동안 서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느린 속도는 목성의 약 30배에 달하지만 질량이 낮기 때문에 설명됩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두 갈색 외성은 각각의 적도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밝은 줄무늬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천체의 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의 때때로 밝고 때로는 어두운 불규칙한 구름으로 이뤄진 복잡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철 방울과 기타 광물로 구성된 이 이질적인 구름은 온도가 1000도를 초과하는 극한의 기상 조건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쇳물이 녹아내리는 쇳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광도가 낮기 때문에 이 두 적색 외성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천체를 더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야외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갈색 외성은 행성 진화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의 행성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별처럼 수소 융합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수축하면서 천천히 냉각되고 표면 중력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갈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별과 거의 비슷한 온도에 도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가운 행성만큼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물리적 구성은 서로를 다르게 만드는 많은 매개 변수입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색상과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갈색 외성의 궤도에서는 약간의 섭동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아마도 행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확인 천체를 찾으려면 어느 쪽을 어느 거리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서로 매우 먼 거리에서도 천체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이드라 별자리로 가서 YG-0855-0714라는 별을 발견해 봅시다. 이 별은 우리 태양에서 7.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는 우주 규모에서 우리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이 별의 물리적 특성은 행성 질량의 아갈색 외성 또는 갈색 외성의 범주에 속하며 질량은 태양의 질량의 1%만 해당합니다. 별이나 갈색 외성과 마찬가지로 가스 구름의 붕괴로 인해 형성됩니다. 다만 목성 질량의 10배의 질량인 13배보다 낮아 중수소의 열핵 융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의 천체는 종종 행성 질량의 갈색 외성의 범주로 분류되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우주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행성으로 간주합니다. YG-0855-0714는 특히 동반자 없이 혼자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량 행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별의 발견은 나사의 광시야 적외선 탐사선인 YG에 의해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목성보다 반지름이 약간 작은 이 별의 평균 기온은 약 영하 48도에서 영하 13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는 춥지만 목성보다는 따뜻한 북극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성간 우주의 모든 천체 중에서 가장 추운 천체입니다. 그러나 이는 천문학자들이 이를 관찰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실패한 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스펙트럼 유형 Y를 사용하면 눈을 보호할 필요 없이 표면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색조로 물든 대기에서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둘러싼 구름과 비슷한 구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구름은
물 얼음 결정과 황화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이미 감지된 적이 있지만 태양계 밖에서 물구름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에서도 이러한 관측은 일반적으로 지구나 화성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성과 토성처럼 거대한 행성은 너무 추워서 암모니아 얼음구름이 물구름을 가리고 해왕성과 천왕성의 대기가 가시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 소위 실패하는 별은 특히 성간 공간에서 홀로 진화하기 때문에 과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실패한 별과 중력적으로 연결된 다른 천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별을 관측하는 관측은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근 별의 간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별자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처럼 코로나를 가진 적색 외성이 있는 레오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M6.5 등급의 스펙트럼 유형으로 확실히 매우 창백하지만 두 개의 외계 행성을 호스팅하는 별인 울프 359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각각 울프 359b와 울프 359c입니다. 울프 359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별 중 하나로 질량이 0.09 태양 질량으로 하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질량이 0.08 태양 질량보다 낮은 별은 핵의 수소를 점화할 수 있을 만큼 질량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프 359는 갈색 외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계에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반지름이 태양 반경의 0.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류 상태입니다. 중심에서 생성된 헬륨은 플라즈마의 움직임에 따라 표면에 도달합니다. 이 약하고 느린 에너지의 생산으로 인해 카트리지를 고속으로 연소시키는 태양보다 훨씬 더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후자의 수명은 100억 년으로 추정되며 우리는 이게 45억 5천만 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 대신에 울프 359의 희미함은 보름달 밝기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햇볕에 화상을 입기엔 충분하지 않으며 더 나쁜 것은 얼음으로 덮인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억 년 이상 된 이 젊은 회전자는 예상 회전 속도가 시속 3km 미만인 플레어 별, 즉 변광성입니다. 자외선 세티 유형에 속하는 이 별은 때때로 모든 스펙트럼에서 광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별의 자기 활동은 짧은 분출을 유도하는데 2시간 동안 32번의 비율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미세 분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낮은 2500도입니다. 이 온도는 화학 화합물인 스펙트럼 라인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남아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2001년에 일산화탄소, 수산화철, 수산화크롬, 물, 수산화마그네슘, 산화바나듐, 산화티타늄으로 구성된 문자선이 지상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관측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울프 359는 태양을 제외하고 코로나의 스펙트럼을 빛에 노출시킨 최초의 별입니다. 스펙트럼을 연구한 결과 리튬선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원소는 아마도 핵에서 핵융합에 의해 완전히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별이 적어도 1억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매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늑대자리 359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는 2명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2개의 행성이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성인
울프 359 b는 2억 7,6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두 번째 행성인 울프 359 c는 27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둘 중 더 먼 울프 359는 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43.9배이며 2938일 주기로 울프 359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울프 359 c는 지구 질량 3.8로 훨씬 덜 거대합니다. 이 행성은 2.7일에 한 번씩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행성은 호스트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서 360만 킬로미터와 77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울프 359 b는 너무 추워서 두꺼운 얼음으로만 덮을 수도 있고, 동반 행성인 울프 359 c는 온도가 너무 높아 물이 표면의 액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른 행성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북두칠성 자리에 위치하고 태양에서 8.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적색 외성이 특히 유망합니다. 글리제 411 또는 랄랑드 21185로 더 잘 알려진 50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의 두 번째 아젤란더 별에 대해 알아봅시다. MV5 타입의 이 붉은 외성은 차갑고 어둡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6,000배나 더 낮은 광도에도 불구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적색 외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보기 크기가 7.47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6%, 지름은 태양의 40%에 해당하는 반태양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 질량의 50%에 달했다면 아마도 적색 거성의 범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약 3328도로 태양의 62%에 달하며 광도도 극심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리제 411은 소위 폭발성, 즉 플레어입니다. 특히 과도한 광도가 별의 일반적인 창백함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표면의 분출은 장엄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별은 스펙트럼의 분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계 행성 사냥꾼을 위한 흥미로운 물체 목록을 통합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구와의 근접성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반경 속도 때문에 평균 시속 47km의 속도로 은하계의 수직으로 고속으로 이동하지만 적색 외성의 안정성 수준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러나 성간 과정에서 글리제 411은 천문학적 섭동을 겪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연구한 결과 이 적색 외성은 실제로 다중계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96년 이래로 글리제 411 주변 궤도에는 하나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의 행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알파 센터우리, 바나드 별, 울프 359에 이어 우리 태양의 4번째로 가까운 행성계입니다. 첫 번째 행성은 글리제 411b라고 불립니다. 슈퍼 지구입니다. 그 질량은 지구 질량 3개에 해당합니다. 지구 태양 거리의 0.08배로 항성과 매우 가까우며 매우 원형의 궤도 주기를 13일 만에 완료합니다. 글리제 411b는 수성보다 태양에 5배 더 가깝고 태양보다 덜 뜨겁지만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3.5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금성과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행성은 모성으로부터 3천문 단위보다 조금 더 작은 천문 단위로 진화합니다. 이것이 글리제 411c입니다. 질량이 지구 질량 13개를 초과하는 이 외계 행성은 궤도를 2946일 동안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으로 거주 가능 영역을 훨씬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성이 주항성을 간섭하여 사중항성계 범주를 속할 수도 있습니다. 글리제 411 뒤로 명명된 이 행성은 주인 행성에서 0.5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질량 4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이 항성의 공전 주기는 215일입니다. 온도와 대기가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지 그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이는 별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겨울 하늘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깜빡이는 별, 높은 고도에서 간헐적으로 비추는 비행기의 불빛을 떠올리게 하는 그 별 말입니다. 또한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은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밝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새벽부터 반짝이는 존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나일별은 그들이 부른 대로 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렸습니다. 중국 천문학에서는 천상의 늑대라 불렸고 그리스인들은 오리온이 개와 연관지어 시리우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별은 또한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에게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별은 바다에서 방향을 잡는 유일한 믿을 수 있는 도구였으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리우스는 폴리네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영예로운 예배 장소의 정점을 표시했습니다. 이 별자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8.6광년 떨어진 그레이트 독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알파 카니스 마조리스 자리라고도 불립니다. 겉보기 크기는 마이너스 1.46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 음수는 시리우스가 우리 태양보다 밝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 태양 광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우주의 규모에서 우리 태양계와 매우 가깝지만 백색별로 분류되는 시리우스가 매우 밝게 보입니다. 시리우스의 밝기는 지구에서 관측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 태양보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시리우스가 지구의 지평선에서 매우 낮게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이 방출하는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대기의 많은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리우스는 우리를 분리하는 이 환경의 난기류에 의해 어느 정도 가려져 깜빡거립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동안 시리우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별인 시리우스 A는 스펙트럼 유형 A0 또는 A1의 흰색의 약간 푸르스름한 별입니다. 우리 별보다 더 밝고 우리 태양보다 2.3배 더 거대하고 1.8배 더 큽니다. 표면의 온도가 9600도 이상으로 5504도에서 타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모든 특성은 시리우스의 비교적 젊은 나이를 연상시키는데 그 나이는 2억에서 2억 5천만 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시리우스는 시리우스 B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을 동반하는데 호자는 크기가 작고 시리우스 A에 근접해 있으며 크기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1862년에 아주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지만 질량은 태양과 같고 예상 온도는 시리우스 A보다 3배 높습니다. 주 별과 평균 19.5 천문 단위, 즉 지구와 태양 사이에 19.5배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50년에 걸쳐
주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타원 궤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두 별 사이의 거리는 8.1 천문 단위에서 31.5 천문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이 최대 거리는 곧 2024, 2025년에 도달할 것이며 시스템의 주변 천체에서 다음 통과, 즉 두 별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204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쌍성계는 우주에서 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직 어떤 행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우스는 젊은 별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외계 행성이 궤도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나사는 통과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을 통해 이 밝은 천체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높은 밝기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행성 물체를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과 거의 같은 거리에 또 다른 항성 듀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8.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루이텐 726의 8은 두 개의 별 BL-세티와 UV-세티가 있는 쌍성계입니다. 이 두 별은 우리 태양계보다 더 젊은 두 개의 M형 적색 외성입니다. 광도가 낮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1948년에야 발견된 이유입니다. 쌍둥이 자매처럼 이 두 별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질량 반지름 광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 반지름은 14%, 광도는 태양의 11,000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두 별의 표면에서 약 2330도라는 동일한 온도가 감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두 별이 26.5년 동안 공통의 항성 중심 주위를 공전한다면 두 별의 궤도를 강한 이심률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두 천체 사이의 거리는 2.1에서 8.8 천문 단위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천체 사이에 상당한 조성력이 발생합니다. 이 쌍성의 주성분인 BL-세티는 태양보다 광도가 6,000배 낮고 보조별인 UV-세티는 광도가 4,000배 낮습니다. UV-세티는 둘 중 더 잘 알려진 별입니다. 후자는 자전 주기가 0.2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자전합니다. 자전 속도는 적색 외성의 전형적인 대류 흐름에 의해 물질로 충전된 기포가 중요한 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자기장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UV-세티는 불타는 별입니다. 수많은 폭발 중 하나가 일어나는 동안 광도는 몇 초 만에 100을 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량의 자외선과 X선이 방출되어 별의 환경에 불을 붙입니다. 1952년 UV-세티를 관측한 결과 단 20초 만에 75가지 이상의 광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별은 가변성 별의 범주에 속하며 또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다른 폭발성 별들도 때때로 UV-세티 변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주별은 덜 활동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회전 속도가 더 낮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별의 움직임은 특이한 항성 바람에 기원해 있습니다. 그들의 표면은 같은 거리에서 약하지만 태양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격렬한 바람을 받습니다. 그 결과 헬리오스피어는 10 또는 20 천문 단위로 확장됩니다.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이 헬리오스피어는 최대 100 천문 단위까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두 별 중 하나의 폭발이 두 번째 별을 향하면 두 별 사이 어딘가에 충격 영역이 생성되어 UV-세티를 둘러싼 헬리오스피어에 복잡하고 비구형적인 모양을 부여합니다. 요컨대 이 항성계 근처의 환경은 행성을 최상의 조건으로 호스팅하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성은 항성풍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UV-세티의
예측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별의 궤도, 특히 BL-세티의 궤도에서 진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우주의 일부에 위치한 행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외선 세티 궤도를 도는 가상의 행성은 반복되는 플레어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BL-세티 궤도를 도는 행성은 10만 년 이상 대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의 중요한 힘은 이 행성을 수많은 화산으로 덮을 것이며 현존하는 유일한 강은 불타는 용암의 흐름만 환영할 것입니다. 또한 온도의 강한 변동으로 인해 표면에 존재하는 암석이 점차 먼지로 변하여 화산재와 섞일 수 있습니다. 이 두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은 30천문 단위 이상으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기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영하 230도 이하의 온도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며 강한 행성 폭발을 제외하고는 이 행성의 광도는 0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루이텐 726의 팔상성계는 그 화려한 면만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다지 반갑지 않은 행성입니다. 로스 1호사는 우리 태양에서 9번째로 가까운 항성계입니다. 공수자리 별자리에 위치하며 9.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스펙트럼 등급 M3.5V의 주 계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 1호사는 정의상 차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프랭크 엘모어 로스가 이 별을 발견한 것은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글리제 729라고 불리는 로스 1호사는 태양 질량의 17%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태양의 약 20%입니다. 겉보기 크기는 10.44에 불과하며 이 별의 광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태양의 0.4%에 불과합니다. 로스 1호사는 너무 작아서 더 큰 적색 외성처럼 표면의 핵에서 열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류에 의해 이 열을 표면으로 전달합니다. 게다가 상상할 수 있듯이 표면의 열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낮습니다. 3019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별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많은 적색 외성과 마찬가지로 폭발하는 별입니다. 또한 그것은 UV-세티 유형 변수의 범주를 통합합니다. 따라서 이 플레어 별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때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더 뛰어난 X선 방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분출성 카탈로그를 통합하는 것 외에도 로스 1호사는 2.871 동안 0.03 규모의 변이가 기록되어 드라코니스 유형 변성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의 56%로 추정되는 비교적 낮은 금속성과 시속 3.5km의 적당히 빠른 회전 속도로 인해 비교적 젊은 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로스 1호사는 10억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어떤 행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적색 외성의 대부분은 표면에서 폭발하는 수많은 격렬한 분출로 인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행성은 반드시 별에 가까워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거의 같은 특징을 가진 또 다른 적색 외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리제 905라고도 알려진 로스 248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10.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은 때때로 갑자기 밝기를 높이는 불타는 별과 비슷합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12%, 지름은 7%, 광도는 태양보다 11,000배 낮습니다.
변동 주기는 4.2년에서 120일, 60일에서 290일 사이에 5번의 변동 주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 동반자의 존재로 인한 천문학적 교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나 다른 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별의 기상 변화는 특히 붉은색이 어떤 형태의 육상형 식물 생명체도 광합성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혀 발달할 수 있었다면 그 주변부에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학계에 큰 관심을 끄는 또 다른 항성계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주황색 외성입니다. 태양계에서 10.5광년 떨어진 에리다누스 자리에 있는 이 신비한 별을 발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란이라고도 알려진 엡실론 에리다니입니다.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3.73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개별 성단 중 3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젊은 이 별의 나이는 2억 년에서 8억 년 사이입니다. 스펙트럼의 등급 K2의 주 계열성으로서 수소의 핵 융합에 의해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온도가 4800도보다 높은 표면에서 확산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주황색을 띠는 이유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은 이 행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2%, 반지름은 태양의 74%입니다. 평균 자전 주기는 11.2일입니다. 따라서 엡실론 에리다니는 태양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반면에 광도는 태양의 34%에 불과하지만 태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 활동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크로모스피어와 코로나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그 증거로 표면의 평균 자기장 강도는 태양보다 40배 높고 항성풍은 30배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표면에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따라서 엡실론 에리다니는 드라코니스에 의해 변수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별입니다. 때로는 밝아지고 때로는 어두워집니다. 27년 주기로 약 2년에 걸쳐 밝기가 상당히 감소하는 주기가 바로 있습니다. 이 강도의 감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물체가 이 별을 그렇게 많이 가릴 수 있을까요? 엡실론은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암석 수행성대에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는 별에서 3천문 단위, 두 번째는 20천문 단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특수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엡실론은 일식에 있는 쌍성입니다. 이는 아마도 별 또는 한 쌍의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밀하고 두꺼운 먼지 원반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물체를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별은 아마도 30천문 단위 떨어져 있으며 이 의사의 암흑별을 둘러싼 고리의 직경은 20천문 단위에 도달하여 커튼처럼 주 구성 요소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엡실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변화 외에도 20년에 걸친 엡실론의 반지름 속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기적인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관측을 통해 목성 크기의 거대한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엡실론 에리다니 B 또는 A 에기르라고 명명된 이 행성은 약간 편신된 타원 궤도를 따릅니다. 이 행성의 준주축은 우리 태양과 소행성대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크기는 목성 크기의 80에서 160% 사이로 추정됩니다. 7년 만에 궤도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관측된 먼지 구름은
두 번째 행성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첫 번째 행성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공전 주기가 훨씬 더 길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붉은 외성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하나 더요.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 전체 항성 개체수의 약 80에서 85%를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별은 과학계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는데 가장 적합한 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칼 935이라고도 알려진 글리제 887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별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계 목록에서 12위를 차지합니다. 지구에서 10.7광년 떨어진 물고기 자리 남쪽에 위치한 이 별은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적색 외성으로 보이며 작은 망원경으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광도는 태양의 약 1%에 불과합니다. 또한 태양에서 6파섹, 즉 20광년이 조금 안 되는 거리에서 태양 질량의 절반에 가까운 질량을 가진 모든 적색 외성 중 가장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 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광도 변동성이 낮아 다른 어떤 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한 적색 외성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항성들과 달리 글리제 887은 자기 활동이 적고 거대한 폭발이나 항성 폭발을 일으켜 발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좁은 거주 가능 영역에서 궤도를 도는 행성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기술이 허용되면 테라포밍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한편으로 이 별의 비활동은 외계 행성 대기의 원격 관측을 크게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에 글리제 887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은 많은 에너지 폭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대기를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별 근처에서 적어도 2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밝히면 어떨까요? 첫 번째 행성인 글리제 887b는 지구 질량의 약 4배 슈퍼지구입니다. 이 행성은 9.4일에 한 번씩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성과 숙주 사이의 거리가 1000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짧은 거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인 글리제 887c 역시 질량이 지구의 7배로 추정되는 슈퍼지구입니다. 21.8일에 한 번씩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불행히도 그것도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긴 이릅니다. 처음 설명한 슈퍼지구보다 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는 170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대기 온도가 최소 70도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나 글리제 887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후보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글리제 887로 명명된 이 지구 질량 8개의 슈퍼지구는 50일 항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두 행성과는 달리 온화한 기온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생명체가 발달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1광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항성계는 처녀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에서 13번째로 가까운 항성계인 글리제 447이라고 불리는 로스 128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별의 겉보기 크기는 11.13입니다. 따라서 광도가 너무 낮아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하기에는 100배나 낮습니다. 이 항성계의 주요 천체는 다시 한번 적색 외성입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 반지름은 태양의 21%에 불과합니다. 항성 대기의 온도는 2900도입니다. 별이 방출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보다 광도가 33,000배 낮은 적외선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유형이 M4V이므로 전형적인 차가운 주황색 적색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2배나 오래된 이 별은 94억 년 이상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류 활동과 느리다고 여겨지는 회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 플레어 별은 장기간의 항성 활동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스 128은 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는 외계 행성을 호스팅합니다. 텔루릭 행성으로 추정되는 이 행성은 거주 가능 영역의 내부 가장자리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약 38% 많은 태양빛을 받습니다. 따라서 로스 128b 행성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에 이어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탐나는 우주 물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봅시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보다 약간 더 거대한 로스 128b는 지구 질량의 최소 1.35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구성에 따르면 순수한 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 가설에 따르면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지구 크기의 3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이 텔루르 행성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경은 지구 반경의 1.1배, 즉 약 7,000km가 될 수 있으며 질량은 지구보다 35% 무거워질 것입니다. 대기 성분에 따라서는 표면 온도가 지구와 거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매개 변수가 녹색이라고 가정할 때 이 행성의 궤도와 관련된 매개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로스 128b는 지구 9.9일 만에 항성 주위를 빠르게 공전합니다. 이 궤도는 매우 원형이므로 이심률이 0.036에 불과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738만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20배 이상 더 가깝습니다. 이 근접성은 행성의 중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중력보다 거의 크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는 숙주에게 항상 같은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외에도 이 외계 행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행성 중 유일하게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적색 외성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의 평온한 별 로스 128은 평화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대규모의 반복적인 분출 중에 그 옆에서 지나가는 행성을 둘러싼 대기를 침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별이 항상 평화롭다면 로스 128b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심지어 이미 하나 이상의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간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거의 11광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한히 넓은 우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항성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나열된 것들 중 일부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특이한 구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 은하에서 150광년 떨어진 시스템인 HD 9800 또는 TV 크리에이터리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쌍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4개라면 우리의 하늘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두 쌍 중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먼지 원반이 더욱 장관을 이룹니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시스템도 독특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더 자주 폴라리스라고 불리는 알파 우르세 마이너리스입니다. 이 별은 북극성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북극성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두칠성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43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이 사실 여러 개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초거성 세페이드 변수인 폴라리스는 사실 2개의 작은 동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삼중계입니다. 또한 훨씬 더 먼 곳에서 2개의 다른 구성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소 먼 미래 세대에는 행성이 이미 발견된 더 먼 항성계를 탐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트라피스트 1성계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구 크기의 텔루르 외계의 행성이 7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3개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135광년 떨어진 별인 HR 8799를 관측한 결과 또 다른 항성계도 발견되었습니다. 목성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가스 거성 4개가 이 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행성계가 과학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케플러 2e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638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G5주 계열성에서는 케플러 2b라는 외계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2배 크기인 이 외계행성은 지구의 거주 가능 영역뿐만 아니라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기후를 제공하는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귀중한 보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엄청난 수의 별들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다른 태양계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이 간단한 이론은 그리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천문학계가 천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요소를 찾는 원동력입니다. 미래의 발견의 문을 열어주는 기술 발전은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세계는 어떻게 상상하시나요?